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해외 연수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통과 의례 비슷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해외 연수는 이제 취업을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해외 연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팀의 이진숙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해외 연수 피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네, 해외 연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학 연수를 말하는 걸로 봐야겠죠? 네, 물론 어학연수도 포함이 되지만 유학이나 인턴십, 워킹홀리데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해외 연수를 가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많은데 소비자 피해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네. 2013년에만 전체적으로 58.5%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는 2012년보다 3배 증가했고 예. 워킹홀리데이나 인턴십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떤 피해가 그렇게 늘어났는지 유형별로도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예. 주로 연수 개시 전에는 네. 계약 해제를 둘러싼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계약 해제 중에서도 7% 정도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네.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해외 연수를 시작한 후에는 계약 내용에 관한 피해가 한 43%로 많았는데요. 그중에 보면 당초 설명과는 다른 프로그램이어서 소비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가 역시 한 6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외 연수하면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아주 큰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꽤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해외 연수 대행 계약 금액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데요. 네. 계약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고가의 금액이 한 40%로 나타났고요. 네. 1000만 원 이상도 한 16.%로 고가의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금전적인 피해 말고도 내용적인 네. 부분에서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네. 소비자는 사업자한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고 나서 조금 빨리 출발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네. 사업자는 일찍 출발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확답을 얻고 출발을 했는데 막상 캐나다였는데요. 네. 캐나다 공항에서 이 소지한 서류가 네. 비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출국일이 아니다는 이유로 결국은 강제 귀국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밖에 또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막상 그곳에 갔더니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댕기열 사고가 있었는데도 사전에 그것을 수강생들한테 미리 주의 통보를 주지 않았고 네.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는 그런 네. 열악한 환경 제공이 있었습니다. 연수하러 갔다가 댕기열에 걸리고 말았군요. 네네. 소비자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의 경우에 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네. 또 그 계약서 자체에도 절차 대행 수수료 구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가 일쑤인데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 피해 중에 한 26%에 불과했습니다. 네. 앞서 캐나다, 필리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해외 연수 대상 국가별로 그 피해 규모 차이가 좀 납니까? 네, 그 연수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캐나다, 필리핀, 호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유학의 경우에는 역시 미국이 가장 피해가 많았고요. 네. 어학연수는 저렴하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필리핀이 많았고요. 네. 워킹홀리데이나 인턴십 같은 경우는 캐나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나라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영어권이라고 해서 싸다고 무턱대고 저렴한 나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좀 전에도 사례에서 설명을 했지만 열악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네.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해외 연수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네네. 어느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권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소비자원에 들어오는 피해들이 대부분 이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해외 연수나 해외 여행에 대한 주의 경보는 외교부에서 이미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외교부 고지 사항이고 다만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은 계약 해지나 환급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전년 대비 그 소비자 피해가 50% 이상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그 해외 연수 대행업자들은 자유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등록 여건이 굉장히 등록 여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네.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네. 좀 법제도를 보완을 하든지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등록제로 만들고 네. 계약서 작성이나 교부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절차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네. 네. 끝으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연수 가는 사람들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해외 연수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을 좀 꼭 살펴봐야 될까요? 해외 연수 대행업자와 관련해서는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에 관한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공정위가 만든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가급적으로 계약을 하시고 네. 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대행 업무 범위와 절차 대행료 구성에 대해서 명확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셔야지만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한국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 사업자, 예. 그거를 알아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인터넷에서도 한국유학협회라고 치면요, 예.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나마 조금 믿을 수 있는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수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유학협회를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1팀 이진숙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창작공간 남산예술센터가 오는 25일부터 28일 남산 희곡 페스티벌 세 번째를 엽니다. 남산 희곡 페스티벌은 주목받는 젊은 희곡 작가들의 미발표 신작을 선보이고 창작 희곡의 제작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올해 페스티벌에서 발표되는 작품은 뺑뺑뺑, 사이렌, 장롱 속에 괴물이 산다 등 총 3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뺑뺑뺑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우리 역사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하나의 고리로 이어가는 서사물이고요. 사이렌은 하우스푸어, 빚쟁이, 몰락한 중산층 등 하나의 주상복합 건물 안에 8가지 우리 모습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끝으로 장롱 속에 괴물이 산다는 남산예술센터의 상시 투고 프로그램인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 작가 원수영 씨의 작품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데요. 촉망받는 우리 젊은 작가들의 무대에 여러분의 응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이름난 작가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렘브란트는 아내를 잃고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파산 신고를 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부호로 이름났던 렘브란트가 갑자기 파산 신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렘브란트 하면은 자화상이 참 많이 그린 걸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렘브란트의 도시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명성 높은 작가죠. 네. 그래서 특히 그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은 그 서로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믿을 정도로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네. 또 빛과 어둠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다루었던 작가 특유의 예술적 성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화상들을 잘 보면 뭔가 짚히는 것이 좀 있지 않으세요? 뭐가 짚힐까요? 먼저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초기 자화상을 좀 보면요. 네. 굉장히 당당하고 부티도 나고 또 이렇게 화려하고 당시 그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초상을 그릴 정도로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자화상에 나타난 렘브란트는 기운도 빠져 보이고 네. 부자의 이미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정말 말년에 이르러서는 늙고 추레하기 짝이 없는 노파의 형상을 한 자화상을 그리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렘브란트에게 분명 무슨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자화상, 진짜 말년의 자화상 같은 거 보면 좀 분위기도 으스시하고 이런 게 예. 느껴지는데 정말 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으시시하거든요. 그리고 네. 막 이렇게 실실 웃고도 있어요. 네. 그걸 보면. 근데 렘브란트가 맨 처음부터 저리 몰골 사나운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 레이덴 출신으로 제분업을 하던 중상층 집안에서 잘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덴이라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물론 이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38살 때에 계속 이제 암스테르담 쪽에 있었던 유명 작가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36살에 본격적으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덜란드는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서처럼 부자 장사꾼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왕족이나 그릴 법한 규모의 초상화를 의뢰할 만큼 돈 많은 상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신화와 성경을 주제로 다룬 역사화를 그리고 싶었던 렘브란트의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기량의 초상화 작업들로 렘브란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부를 쌓을 만큼 잘 나가던 렘브란트가 말년의 자화상 모습으로 파멸의 시간을 거쳐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괴담 같은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렘브란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 아까 이제 거의 40 다 돼가서 네. 그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네. 그 렘브란트는 해외 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암스테르담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 1시기, 2시기가 있고 또 3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3시기라고 불리던 1643년 이전까지는 렘브란트는 잘 나가던 작가였습니다. 네. 부호들의 초상 주문이 폭주했고 또 기관이나 협회 같은 곳에서 그룹 초상화를 의뢰가 아주 불발쳤고요. 네. 하지만 앞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렘브란트는 역사 화가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특히 성경을 주제로 대작을 의뢰할 만한 그런 교회나 궁정이 별도로 없었던 암스테르담이었기 때문에요. 네. 렘브란트는 주로 이제 그 주문받은 초상화를 가지고 신화나 성경의 한 장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하여 그리곤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암스테르담 시민군 조직이 그 바닌코크 대장을 위시한 시민군들의 그룹 초상화를 주문하는데요. 그 원제목인 바닌코크 대장의 민병대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 그 제목보다 야간 수찰, 뭐 야경꾼 이런 식의 그 네. 제목으로 훨씬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이 작품 때문에 이제 렘브란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야경꾼이나 야간 순찰 네네. 이런 제목은 그 민병대 대장을 기념하기에는 그렇게 알맞는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렘브란트가 그 제목을 지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고 아주 일사불란하고 멋진 시민군의 그룹을 이제 그 그룹 초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딱 봤더니 그냥 껌껌한 데에 애들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있고 뜬금없는 소년 천사들이 막 들어와 있고 네. 오히려 그 바닌콩크 대장은 그 조연으로만 보이고 이러니까는 이제 막 그 주문한 사람들은 분노를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작품을 이제 회관에다 걸려고 했었는데 뭐 벽면 사이즈 안 맞는다 그러면서 막 양쪽 작품을 막 자르자고 하고도요,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됐다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민군 이 그룹들이요, 예. 대부분 부호였고 상인들의 어떤 그런 그 조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렘브란트에게 이제 초상화 주문이 끊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렘브란트는 슬슬 파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야경꾼이라는 작품도 명암이 아주 뚜렷한 유명 작품인데도 네네. 그 시민군 조직원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군요. 이 대부분 보면은 의뢰하던 사람들이 이제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디치 되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고리대금업자 메디치가 자신의 어떠한 그런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또 지원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가문의 어떤 그런 명성을 쌓았던 것처럼 네. 네덜란드의 많은 상인들도 자신이 돈은 많지만 그 돈 이외의 것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우고 싶어 했었던 것들을 보통 이런 그 지적 허영심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 시민군 조직원들이 대부분 돈도 많은 부호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되면서 렘브란트가 점점 망하게 됐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부호가 등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 렘브란트가 그게 금방 망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렘브란트를 재조명하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참 평가는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의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 이후 렘브란트가 뭐 미쳐버려서 말도 안 되는 작품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된다. 예.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아내와 아들이 또 죽어요. 이렇게 연달아서. 그래서 광기가 도져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해 가면서 온갖 골동품을 사 모은다더라. 네. 또 한창 부자일 때 쓰던 그 소위 말해서 쓰던 스타일이 있어서 네. 큰 집을 사고 또 막 돈을 막 펑펑 쓰더라. 이런 그에 대한 어떤 나쁜 소문들이 괴담처럼 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17세기판 하우스 푸어에다가 또 낭비벽으로 망했다는 렘브란트의 괴담은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1943년부터 약 10년간 누로 묶여 있는 lem브란트의 암스테르담 제3식입니다. 네. 이런 뒷얘기들은 어디에 이렇게 괴담 같은 게 어디에 나와요? 예,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요. 네.
뭘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많으시고 예.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은 이제 외국 사이트에 가면 항상 이런 작가들에 대한 연구 논문이 거의 매일 올라와요. 저번에 제가 했었던 카라바초도 그 미국의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 최근에 올려놓으신 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네.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제가 대신 알려드리는 인터넷을 아주 열심히 서핑을 하면서 찾아낸 내용들이고요. 예,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도서관 접속하기도 쉽고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돈을 지불을 하면 자료 같은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도서관은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고 공유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예, 저희가 들어가서 공부하기는 많이 좋죠. 예. 대표적인 사이트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미국 국립도서관 제 URL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 이제 쳐보시면 그냥 다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미국 예. 국립도서관에 들어가면. 네, 그거 말고 이제 대학별 도서관이 있고요. 뭐 제일 유명한 하버드도 사실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는 외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니까 거기 외부인이 접속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아주 귀한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네네네. 그 렘브란트에 관한 지금 그런 괴담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괴담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서 만들기는 하는데요. 네. 이 괴담 안에는 사실은 그 렘브란트의 작가적인 어떤 그런 그 소망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렘브란트의 이 미친 낭비벽이 사실은 그가 진정 그리고 싶어했던 역사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물감 사기도 마땅치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대작을 그리던 그 가닥들은 막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역사화를 담은 동판화 작업을 이제 꾸준히 하게 돼요. 그래서 1649년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그리스도라는 걸작으로 잠시 큰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럼 뭐 합니까? 뭐 자신의 역사화 작업을 위해서 뭐 역사화를 끝발날리던 르네상스 시대의 골동품을 사 모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별똥별 운석은 왜 모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운석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지가 또 되죠. 네. 그래서 남의 얼굴만 맨날 그려주던 그가 이제 야간 순찰 그림 사건 이후 좀 뭔가 심경의 변화를 크게 느끼고 성경을 주제로 한 판화 작업에 주력하고 이제 탕진이면서도 모르면서 이제 써놓은 막 엄청나게 써댄 돈 덕분에 결국 죽기 한 3년 전쯤에는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됩니다. 네. 병자를 치료하는 그리스도 그 큰 돈을 벌었다는데 얼마나 벌었나요? 당시 돈으로 100굴덴인가 120굴덴인가 뭐 그렇게 팔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0굴덴이 1굴덴이 얼마인지 막 궁금해서 찾아보면 1굴덴이 한 100센트, 뭐 우리나라 돈으로 옛날식 계산을 하면 660원 뭐 이렇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잘 나가던 그런 중산층 연봉이 300굴덴 정도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이렇게 파산까지 해가지고 뭐 괴담에 시달리고 뭐 그랬다면은 말년이 정말 참 쓸쓸했겠어요. 예, 이 또 재밌는 게 이제 자료를 또 찾아보면 그 렘브란트의 죽음 인종을 이렇게 연출해 놓은 또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을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렘브란트의 친구 중에 이제 만눈이라는 이제 절친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렘브란트의 인종을 지키게 된대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죽는 순간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신과 야곱의 싸움편을 읽어달라고 하고요. 이제 그걸 막 찾아서 읽어줘요. 이제 반눈이 못 찾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앉아있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은 화가가 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한 게 있는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그 관절염이 심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관절염이 심해져서 앉아있지도 못해서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가슴에는 그 파나 잉크하고 물감 같은 화구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고 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사후에도 한동안은 그의 그 작가 명예가 실추된 만큼 괴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 잘 이렇게 그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좀 그랬었다가 그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되고 지금은 암스테르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이 되었죠.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까요? 예, 같은 나라의 작가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렘브란트 그림보다 이 작가의 그림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요하네스 네. 베르메르라고 네.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한 네. 소설도 있었고요. 영화도 있었고 이제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스케이트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화가도 많네요. 네. 예. 키도 엄청 크고요. 네. 지금까지 김민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생활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곳인데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구름만 많겠지만 영동과 동해안 지방은 막바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영동과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위조 논란이 제기된 3건의 문서 가운데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는 외교라인을 통해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 설명서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 확인서는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발급 확인서는 외교기관을 통해 직접 오간 자료로 정식 문서로 수발된 것이며 출입경 기록과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 확인서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수사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자금 마련에 걱정이 큽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인데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곽 이사장께서는 평생을 교육 쪽에 몸담아 오셨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을 시작으로 대학 총장으로도 계셨고 교육학회에도 계셨고 평생 교육계에 쭉 계시면서 느끼신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교육이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건 예.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로 길러서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물들이 되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울이는 노력 전반을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는 근데 우리 교육이 너무 경쟁에 치우친 그런 교육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교육이 돼야 될까요, 그럼? 요새같이 우리 이제 글로벌 환경에 처해 있는 이 국가적인 삶에서 네. 교육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점은 이제 중요하게 인정돼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 주도적인 네. 그런 그 역량을 길러 주는데 우리 교육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이 돼야 됩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좀 다소 기존의 그 지식을 답습하는 네. 그런 그 추종형 교육에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교육을 좀 넘어서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좀 많이 기르는 교육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것이 우리 교육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뭐 올림픽이 한창입니다만은 어느 한국 선수가 그 외국 선수들은 동메달만 따도 아주 즐거워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못 따면 너무 실망하고 이런 게 참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너무 경쟁만 강조해온 교육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꿈이나 기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예. 또 그런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남다른 그 집념 예. 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좀 눈부신 네. 물론 이제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즐겁게 해피하게 우리 선수들이 잘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사장님께서는 뭐 연구원에도 오래 계셨고 실제 교육계도 투신도 하셨고 그 연구원에 있을 때하고 교육에 관여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입시 문제점 또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오늘날 이제 우리 교육을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게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입시 제도가 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우리 입시 제도가 지금처럼 그 소위 수학 능력 시험 네. 그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과격하지만은 그런 그 시험 제도는 좀 줄이거나 폐지하고 예. 평소에 그 학교 학생들을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가르쳐 본 그런 선생님들이 기록해 놓으신 예. 학교 생활 기록을 대학들이 중요하게
받아서 그거를 그 전용 자료로 선발해도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야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각 교과 수업에 그 교육 본령에 예를 들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에 충실한 그런 수업이 되고 그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인물들을 기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한국장학재단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장학재단은 우리 젊은이들이 누구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이렇게 설립한 학자금 운용 기관입니다. 저희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수 장학금 사업, 또 소득 연계 등록금 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 사업, 또 나눔지기, 배움지기 이렇게 나눔 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8조 원 규모의 학자금을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한 200만 명 학생 고객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장학기관입니다. 그런 국가장학금 꽤 규모가 큰데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고 했을 때 크게는 이제 우리 장학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다 국가장학금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적우수 장학금, 또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두텁게 지원하는 이 등록금 지원 장학금, 또 학자금, 그 대출 지원 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장학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그 중에 그 소득 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사업, 그 저소득층 학생의 그 등록금을 지원해 준 사업을 이제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신청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면 물론 저 국내 대학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득이 8분위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많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상위 2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대한민국 대학생 그러면 유학생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외국에서 유학생. 안 됩니다. 그렇군요.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적 비학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소득층의 학생인 경우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좀 다른 친구들처럼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어서 좀 그 학점 따기 불리하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단 한 학기 정도 한해서 시학점 경고제라는 걸 둬가지고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안내를 받으면 모든 것은 그 컴퓨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한국장학재단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나오게 되겠군요. 그 시학점이 한 최소 2번만 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딴 데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율 때문에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재원이고 또 국민의 혈세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학생들한테 건학 정신을 이제 북돋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만 경제 사정 때문에 공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도 이제 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성적이 부족해서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난 내 자력으로 대학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로 자기 필요한 학자금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방 학생 중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말하자면 서울에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 경우에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생활비도 꽤 부담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가계 소득의 7분위 이하인 학생들의 경우 학기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8분위 이상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생활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장학금도 있던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무슨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인가요? 예, 이 장학금도 그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학생들이 이제 교내나 또는 교회에서 근로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장학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쭉 장학금들을 나중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사회인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학자금을 이제 대출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아, 그렇군요. 나중에 취직을 해가지고 갚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진짜 대학교 등록금 동결을 되는 추세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진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 올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 정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가계 소득 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이 이제 국가 재정 규모로 보면은 3조 4천억에 해당하는 큰 규모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전국 학생의 46%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240만 원 정도의 그 등록금 지원을 받는 그런 규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그 현역 군인 대학생인 경우 그 학자금 그 대출이자 면제라든가 또는 그 셋째 아이 학생인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게 그것도 지원을 8분의 2하의 조건입니다만은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보람이 크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